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달 초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의 헐리우드 상징이죠.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DVD 대여 서비스로 출발해서 전 세계 OTT 1위 기업이 된 넷플릭스가 올드미디어의 대표주자를 품에 안게 된 건데요. 그야말로 미디어 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며칠 뒤 파라마운트가 웃돈을 얹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파라마운트 쪽에 서서 워너브라더스 매각에 CNN까지 포함돼야 한다면서 판도를 흔들고 있는데요. 자, 이쯤 되면 이번 인수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베트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죠. 호치민시가 집안 치마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기후변화, 도시화, 난개발이 얽힌 복합적인 위기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종합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이 요청한 국방 예산보다 80억 달러를 증액하면서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권한에는 강력한 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과 연계해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다시 들어간 건 5년 만으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서명 뒤 발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남미 마약 거점 중 하나인 에콰도르에 공군 병력을 일시 파견합니다. 이번 파병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군 병력은 2009년까지 약 10년간 미군 기지로 사용한 에콰도르 만타 공군 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주 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현재 유효한 양국 협정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안보 전략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에 나선 독일 정부가 약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군사 장비 구매를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규정상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33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은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재무장을 선언하고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했던 영국이 6년 만에 유럽연합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플러스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는 학생과 청년들의 국제 교류와 학습,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EU 회원국 외에 소수의 비회원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5억 7천만 파운드, 1조 1,200억 원의 부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는데요. 비유럽연합 국가 기본 부담금보다 30% 낮은 금액이고 첫 해에 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보수당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아무 대가 없이 항복한 것이라며 브렉시트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이 지난달 내놓은 제미나이 3의 경량 모델을 선보이며 제품군 진용을 완성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17일 답변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 플래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오픈 AI가 한 달여 만에 신규 인공지능 모델 GPT 5.2를 선보인 데 따른 구글의 반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잠자는 곰을 깨우지 말라. 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러시아를 잠자는 곰에 빗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미국 방송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경험이 많은 정치인으로서 내가 말하건대 잠자는 곰 옆에 살고 있다면 그걸 깨우지 말고 정상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카셴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롭게 공존할 기회를 놓쳤다라면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벨라루스 대통령을 맡고 있는 인물로 그가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절반 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했었다라면서 그건 정상적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만약 평화를 원하고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관여하는 현재 상황이 분쟁을 끝낼 전례 없는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쟁이 만약 계속된다면 유럽과 전 세계에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참 무서운데요. 우크라이나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경고인지 아니면 러시아 측의 입장을 단순히 대변한 건지 헷갈리는데요. 아무래도 네.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지금. 네,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또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종전안에 있는 영토 문제를 두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기존 요구사항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죠. 제러드 쿠슈너가 참가를 하고요. 러시아 측 대표단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최종 합의에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 보장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는 있다는데 네. 이번 회동으로 종전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탈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네, 이번 주말 지나면서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다음 키워드, 남미 트럼프들의 브로맨스. 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당선인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친밀해 보이던데 칠레 트럼프, 아르헨티나의 트럼프잖아요. 네, 남미 블루타이드를 상징하는 이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이 향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가기로 약속을 했다라면서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앞서 칠레 공화당 소속인 카스트 당선인은 14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58.2% 득표율로 다른 공산당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당선 후에 첫 외국 방문지를 아르헨티나로 정했고요. 현재 시각 16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해서 밀레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네. 두 정상은 경제교류 증진과 또 이민, 국경 등 안보 분야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정부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된 동영상 게시물을 좀 보면 밀레이 대통령이 카스트 당선인을 만나서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네.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라면서 축하 인사를 아주 반갑게 건넸고요. 네. 또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 둘은 전기톱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네. 이 전기톱이 과감한 구조 조정 등을 강조하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선거운동할 때 맞습니다. 퍼포먼스였죠. 전기톱 퍼포먼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카스트 당선인이 대선 후 첫 해외 방문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온 게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짚어냈고요. 네. 남미의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인 두 정상은 이제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겹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나라의 트럼프라는 저희가 평가를. 워낙 많이 전해드려서 맞습니다. 이게 외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 경우에는 난민의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 우군 중에 하나로
또 지난해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기도 했고요. 카스트 당선인도 반이민 등 이슈로 일관되게 주장해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카스트 당선인을 히틀러에 비유하자 바로 그를 향해서 마약 독재자라고 맹비난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독일 이민자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의 아버지가 나치 당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또 저희가 뉴스 통해서 전해드렸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드리나 마차도의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밀레이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한테 뺨 맞고 이웃에게 화풀이.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네.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다 보니까 이번 조치가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고사작전이다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이 충돌이 카리브해 이웃 국가로 피해가 번지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스키퍼를 납포하는 과정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가담을 했다라면서 보복을 선언한 겁니다. 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겸 석유 장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베네수엘라 석유 절도에 가담했다. 스스로 베네수엘라에 맞선 미국 제국의 항공 모함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이 유조선 스키퍼를 납포하고 이후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보급품 보충과 병력 교체 등 물류적 목적을 위해서 미군이 향후 몇 주간 우리나라 공항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절도 공범으로 규정한 뒤에 천연가스 공급 협상을 전면 중단했어요. 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거짓 선전이다라며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따져라라고 부인했지만 네.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국의 신경전 한복판에 드래곤가스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을 짚어낼 수 있겠는데요. 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글로벌 석유회사 쉘과 함께 베네수엘라 수역의 해당 가스를 LNG와 석유화학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때문에 수년간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었는데 네. 미 재무부가 지난달 협상 단계를 내년 4월까지 예외로 허용하면서 다시 협상 창이 열렸습니다. 이 드래곤 가스전 협상은 LNG와 석유화학을 기간 사업으로 삼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협상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이 가스전의 매장량은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경제의 생명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약한 점을 잡고 미국과 안보협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연일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나라 싸움에 베네수엘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 주변 항만 등의 불똥이 또 튈 수도 있어서 칠레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로마의 고육책. 네, 이탈리아 로마시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최근 지하철역을 개통하면서 영내에 고대 로마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함께 마련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로마시 당국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1.5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600원 정도짜리 지하철표 한 장으로 고대 유물 수백 점을 감상할 수 있다. 고대 유물을 보기 위해 일부러 지하철을 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마시는 현재 시각 16일 지하철 C 노선 2개의 지하철역을 개통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 콜로세오 포리 임페리알리 역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과 황제들의 포rum, 그 광장이 있었던 고대 로마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내 박물관에는 공사 현장 중에서 발굴이 된 소형 청동 조각상, 또 목검,
도자기, 주전자 등이 전시가 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고대 성문의 이름을 딴 포르타 메트로니아역 공사 과정에서는 이 청동 주화와 또 장신구, 유골 등이 쏟아져 나왔는데 고고학계는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 군사사를 다시 쓸 놀라운 사례다. 미니 폼페이의 발견이다 같은 예. 찬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로마가 쉽지 않을군요. 이 지하철역 개통했다는 게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도 노후화된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사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유적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지하철 건설이 가장 까다로운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에 착공한 두 역이 12년 만에 개통하면서 연장된 이 지하철 C 노선 길이가 불과 3km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네, 하루에 60에서 70cm씩 전진한 꼴입니다. 유물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뭔가 매장돼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사도. 네, 예. 역시설을 조성하는 기간보다 이 고고학자들이 달려와서 유적을 용도를 조사하고 유물을 출토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하의 진동에 민감한 유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 안정화 작업을 동시에 하고 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보호벽도 조성을 해야 해서 이게 다 시간과 돈이 쏟아 부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좀 네. 힘들었다고 하네요. 로마시 당국과 고고학계는 유적 유물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역 박물관이라는 방안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네, 유적 유물을 발굴 현장에 보존하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출토된 유물을 전시 혹은 보존할 별도 박물관을 지을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현지 언론은 공사 지연과 예산 증가를 모두 유물 탓으로는 돌릴 수 없다면서 이 교통 불편에 지친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박물관 건설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한 변명 수단은 아닌가라는 평가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남미와 유럽의 줄다리기. 네, 조르자 말로니 이 이탈리아 총리가 남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등 유럽연합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비껴난 행보를 보이면서 합의 과정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현지 시각 17일 의회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안과 관련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입장을 좀 유보했는데요. 네. 멜로니 총리는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보복이나 국가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위험과 관련된 명확한 설명을 유럽연합에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시각 18일에서 19일 날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로니 총리는 EU와 또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간의 FTA에 대해서도 농업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며칠 내에 협정에 서명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협정에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네. 충분한 상호 보장안이 포함될 때 협정을 승인하겠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말을 얹었는데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이 브라질 대통령이 남미 공동시장과 이 자유무역협정 FTA 최종 표결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을 향해서 지금 당장 협정 체결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강요 회의 모두 발언에서 EU와 메르코수르 간의 FTA 협의는 무려 26년간 준비됐다. 계획대로 올해 서명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 내가 협정문에 서명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룰라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고요. 네. 브라질이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이 포스투이 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EU와 FTA 서명을 진행하고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에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FTA 체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표결 일정을 나중으로 미룰 것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생기니까 일이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키워드 잊을만 하면 커지는 버블. 네, 간밤 뉴욕
증시 시장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8% 이상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근심 걱정이 커졌는데요. 그 이유가 잊을만 하면 커지는 AI 버블론 네. 때문입니다. 네, 간밤 시장은 미국 대표적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오라클이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오라클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를 위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 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라클은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 공장, 즉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이고요. 이 블루아울 캐피털은 공장을 지을 거액의 돈을 대주는 일종의 투자를 하겠죠. 네, 투자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두 회사의 거래 방식이 투자사가 자기 돈과 또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합쳐서 아예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두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걸 오라클한테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방식인 거죠. 오라클은 이렇게 빌린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성능을 다시 오픈 AI 같은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전 세계 AI 생태계를 지탱해 왔습니다. 근데 블루아울은 오라클이 최근 몇 달간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지출을 하며 부채를 늘려왔고 빚을 늘려왔고 과거보다 더 엄격한 임대와 부채 조건을 요구한 점을 들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이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차질이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오라클 쇼크다라고 부르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네. 보도가 나오자 오라클은 블루아울이 빠진 건 인정하지만 다른 상대와 계획을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에 오라클 주가도 간밤에 5% 넘게 떨어졌고요. 대부분 AI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 네. 물론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AI 버블론은 불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경계감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라클 쇼크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콜린 블런스턴의 타이거 인 더 나이트 함께 듣겠습니다. You are the tiger burning bright, deep in the forests of my nights. You are the one who keeps me strong in this world. You sleep by the silent cooling streams, down in the darkness of my dreams. All of my life I never knew you were the dream I'd see come true. You are the tiger burning bright. I was the one who looked so hard I could not see. Now I could never live without the love you give to me. I lived like a wild and lonely soul, lost in a dream beyond control. You were the one who brought me home, down to earth. For you are the tiger burning bright, deep.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흡한 대응에 시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단체들이 쿠팡 탈퇴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불법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점차 가라앉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됐는데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이런 문제로 고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남부 도시인 호치민시는 인구 1,000만이 사는 베트남의 경제 중심 도시로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요. 네. 호치민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평균 2에서 8cm, 누적 1m의 치마로 이 속도라면 일부 지역은 한 세대 안에 해수면과 동일한 고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동남아 주요 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전 세계의 침몰 도시 가운데서도 2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방 침하가 아니라 기후변화, 도시화, 자원 고갈, 인프라 난개발이 서로 얽힌 복합 환경 위기로 전문가들은 호치민시를 아시아 대도시가 직면할 미래의 미리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여러 요인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네, 이 호치민시의 침하는 단순하지 않은데요. 이 도시의 구조적 조건과 개발 패턴이 서로 영향을 주며 복합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 연약한 지반입니다. 이 호치민시 대부분은 점토 그리고 삼각주 퇴적층 위에 세워져 있어 네. 자체 중량만으로도 안밀침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둘째로는 도시 중량 증가입니다. 이 고층 빌딩, 지하 인프라, 유형 트럭, 지하철 공사 등으로 도시 자체 무게가 2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셋째로는 지하수 남용입니다. 네. 이 상수도망이 부족한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지하수에 의존해왔고 과도한 양수로 인해 집안 내부 압력이 감소해서 구조 붕괴가 진행되어 왔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 고갈을 보이지 않는 1번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4번째로 도시 포장과 콘크리트화인데요. 속옷이 흙이 물을 흡수해야지만 도시 표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이면서 지하수 재충전율은 8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호치민시는 무거워짐과 동시에 속이 비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이 태풍 때 베트남 피해 입었던 소식 전해드렸는데 세계적인 기후 변화도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큰 문제점들로 들고 있는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문제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이에 반해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는 호치민시에 영향을 주는 문제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이 인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호치민이라는 도시의 치마 속도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도수, 강수량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태풍이 동반하는 폭우 시에는 하루 150에서 200mm의 폭우가 집중되기도 하는 데다 네. 최근에는 이 건기에도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호치민시를 둘러싸고 있는 메콩 삼각주 수위 상승과 더불어 사해공강 조위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치민시는 비가 오면 침수, 또 도수만 차올라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상시 침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치민시의 일부 지역은 폭우 후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빈번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제 치마가 심해진 최근 몇 년 사이 호치민시는 이 단순한 응급 복구가 아닌 장기 생존 전략을 이미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째로 지하수 사용률 65% 감축하는 것인데요. 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정책으로 시작 당시 대비 현재는 지하수 사용이 약 3분의 1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또 둘째로 INSAR이라 부르는 위성 기술로 도시 치마 지도를 제작해서 지역별 치마 속도와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서 기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점차 시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지표수 전환 및 상수도 확충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하수 사용을 줄여가는 대신 상수도를 확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상수도 확충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상수도를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일본 국제협력기구인 지카와 치마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마의 전문적 원인 분석 그리고 위험도 지도, 고위험 지구 재정비, 인프라 재설계를 포함한 프로젝트로 원인을 분석해서 이에 맞춰 도시를 재정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를 내다보고 촘촘하게 대책 잘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 주자죠.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의 헐리우드 상징인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올드미디어의 대표 격인 파라마운트가 또 이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면서 맞불을 놨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인수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이 내용 짚어볼 텐데요.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먼저 두 회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는 원래는 헐리우드에서 생산한 영화의 DVD를 대여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DVD 대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반납할 때는 그 DVD를 봉투에 담아서 다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연체료도 없고 그다음에 월 정액을 내면 DVD를 무제한으로 빌려볼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라서 큰 인기를 얻었던 건데 어찌 보면 극장 스크린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올드미디어 공급망의 끝단쯤에 위치했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2007년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OTT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압도적인 1위 플랫폼 사업자가 됐죠. 시가총액이 4,300억 달러.
정도나 되는데 이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71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배 정도에 달한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게 좀 상징적으로 다가오는데 네네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 히트작으로 승승장구를 해왔죠. 네. 기존 헐리우드랑 케이블 TV 중심의 올드 미디어 시장을 뺏어가는 일종의 테크 미디어의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시장 성장 둔화, 그다음에 경쟁 심화라고 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뭐 압도적인 지식재산권 콘텐츠로 무장한 디즈니 플러스, 네. 그다음에 자본력이 넘쳐나는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인데요. 이 때문에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서비스 같은 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나름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는 한계가 크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워너브라더스의 인수 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사실 워너브라더스는 올드미디어의 상징과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워너브라더스 뭐 영화 보실 때 아마 기억 많이 하실 텐데 딱 처음에 맞습니다. WB 이렇게 방패.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워낙에 유명한 콘텐츠가 회사죠.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는 1923년에 폴란드계 유태인 이민자였던 워너 사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실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 중심의 헐리우드였는데 네. 그때는 사실 변방 중에 변방, 쟤들 누구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1927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라고 하는 영화를 내놓으면서 헐리우드의 기술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는 헐리우드를 이끄는 스튜디오 업계의 선두 주자로 올라서게 되고요. 네. 워너브라더스는 사실 이후에도 굉장히 잘 나갔죠. 워너브라더스가 만든 유명한 영화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네. 매트릭스 같은 작품이 있고요. 또 슈퍼맨이나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DC 코믹스 원작의 히어로물도 있습니다. 네. 뭐 고전 중에는 카사블랑카나 오즈의 마법사, 그다음에 시민 케인 같은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TV 시리즈로는 프렌즈, 그다음에 왕자의 게임, 그다음에 웨스트윙, 네. 빅뱅 이론.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드라마들이 많이 유명한 있고요. 작품들은 다 갖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온 이후에 미디어 시대를 풍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워너브라더스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는 사실 넷플릭스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00년 후에는 미디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넷플릭스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워너브라더스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요?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네. 매출을 보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115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원쯤 되고요. 전년 대비 매출 성장세가 17% 정도 되니까 꽤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영업이익도 32.5억 달러. 한 분기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가까이 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워너브라더스는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3조 원쯤 되고요. 네. 전년 대비 매출액이 6%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 부문의 매출이 22%나 급감했던 게 원인인데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못 벌 수밖에 없겠죠. 네. 3분기 영업이익은 고작 9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5조 원을 번 넷플릭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네. 더구나 여기에서 대출 이자 같은 것들 내고 나면 그러면 순이익은 마이너스거든요. 이러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배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매각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실 워너브라더스의 실적 부진의 구조적 이유가 케이블 산업 때문인데요. 케이블 산업. 미국 내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1억 500만 가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천만이 채 안 되고요. 케이블 TV의 보급률도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핵심 수익은 수신료, 그다음에 TV 광고 매출인데 이 둘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익 모델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네. 과거처럼 극장의 신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 자리를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이 장악을 해가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 북미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대비해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뭐 TV나 영화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래서 그만큼 빚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신작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매출이 쪼그라드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대가 달라졌다.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면 그 기업적,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워너브라더스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넷플릭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맞습니다. 떨어지는 기업을 인수했을 때 얻는 그렇죠. 이득이 뭔가요? 일단 OTT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OTT 스트리밍 서비스가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집토끼, 산토끼 전략 같은 건데 일단 오징어 게임 같은 오리지널 히트작을 론칭을 해서 신규 구독자, 그러니까 산토끼를 유치를 합니다. 네. 이 시리즈가 이어질 때까지는 이 구독자를 잡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산토끼가 집토끼로 바뀌는 건데 예. 근데 이 시리즈가 끝난다. 예. 그러면 다른 볼거리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구독자가 예. 줄어들고 집토끼는 다시 산토끼로 바뀌겠죠. 그러지 않도록 뭔가 맞습니다. 대책이. 그래서 다른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의 판권을 사와서 동시 방영을 한다거나 혹은 과거 극장 상영작을 사와서 구독자가 볼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추가를 해놓는 겁니다. 네네. 결국에는 신규 구독자 유치, 그다음에 구독 유지가 관건인 건데 오리지널 히트작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IP 저작물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뭐 시장 선두주자이긴 합니다만 IP 저작물 보유 규모를 따지면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 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나섰던 것이고요. 네. 지난 100여 년간 워너브라더스가 쌓은 영화와 TV, 그다음에 게임 IP까지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네. 오히려 워너브라더스의 어떤 위기 상황을 넷플릭스가 떠안게 된다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는데요. 보통 인수합병 시장에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려운 기업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찰에서 승리한 기업이 같이 어려워진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택한 전략이 선별적 인수와 배드뱅크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네. 일단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그다음에 TV 스튜디오, 그다음에 HBO라고 하는 채널, 그다음에 네. 게임 사업부 같은 IP를 거느린 알짜 사업부만 발라내서 인수를 하고요. 반면에 뉴스 채널인 CNN,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 채널인 TNT,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경우에 같은 돈을 잘 못 버는 케이블 사업부는 네. 디스커버리 글로벌이란 별도의 회사로 발라냅니다. 네. 부채와 성장이 정체한 산업은 기존 주주들에게 계속 남겨지는 구조인 건데요. 그래서 이걸 부실만 발라내서 남기는 배드뱅크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승자의 저주로 불러올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인수로 넷플릭스가 부른 가격이 8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이 넘고요. 네. 주주들에게 주당 27.75달러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금이 23.25달러이고 나머지 넷플릭스 주식 4.5달러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이 있죠. 예, 파라마운트가 또 워너브라더스 인수하겠다. 네. 맞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원래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넷플릭스랑 입찰로 경쟁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네. 사실 여기도 지고 난 뒤에 워너브라더스를 대상으로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넷플릭스처럼 알짜 IP만 발라내서 인수하는 게 아니고 네. 워너브라더스의 부채, 그다음에 CNN, TNT 같은 스포츠 성장이 정체된 사업부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통으로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이고요. 네. 제안 가격도 넷플릭스보다 2.25달러가 많은 주당 30달러. 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파라마운트가 제안한 워너브라더스의 전체 기업 가치는 총액 1,0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원쯤 됩니다. 예. 왜 그런 건가요? 왜 인수를 하겠다고 파라마운트가? 사실 파라마운트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파라마운트는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이 CEO를 맡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48억 달러, 22조 원 정도에 불과한데 넷플릭스나 뭐 사실 워너브라더스 비하면 덩치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올드 미디어에서도 밀리는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CBS라든지 MTV,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 CNN, TNT,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올드 미디어인 케이블 시장에서도 그래도 꽤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지금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버티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웃돈을 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도 이제 올드 미디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데 그렇죠. 워너브로더스를 인수할 여력이 되는지. 사실 파라마운트는 돈이 없습니다. 예.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비드 앨리슨 CEO는 뭐 레드버터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같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이 있는 투자자와 연합전선을 꾸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웃돈에다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적대적 인수 합병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은 워너브로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네.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넷플릭스가 매우 유리하다. 뭐 이런, 그래 보이죠. 예, 생각이 되는데 누가 이길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 워너브로더스 주주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 넷플릭스가 돈은 덜 주지만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파라마운트는 사실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명 연장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는 미래가 할 수 그렇게 있는 건 예, 아니니까요. 맞지만은 않은. 맞습니다. 네. 다만 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분이 등장하시면 또 판이 또 새롭게 짜이잖아요. 그렇죠. 그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두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내놨는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뭐 어떤 거래든지 간에 CNN 매각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 오. 아니면 별도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어쨌든 무조건 이 딜에서 CNN의 주인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CNN 뭐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CNN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우 부정직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CNN을 가짜 뉴스의 본산이라고 칭하면서 매우 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CNN의 소유 구조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더욱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파라마운트를 지지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냥 파라마운트가 더 약간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 거래는 넷플릭스랑 워너브라더스 주주 간의 사적 거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워너브라더스의 이사회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의 주주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외신에서는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 합병 제안에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렇죠. 세력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튼 정치적 지용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주랑 이사회이기 때문에 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넷플릭스는 사실 OTT 산업의 절대 강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OTT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극장 개봉작까지도 올릴 정도로 막강한 맞아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올드 미디어인 스튜디오, 그다음에 케이블 산업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두 기업이 인수에 성공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성공을 해서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 네. 그러면 이게 반독점 당국의 규제 허들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기업이 만나서 네. 독점 기업이 되면 네. 이게 시장에는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사실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미국 정부가 요거는 뭐 합병해도 되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네. 틀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과연 미디어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올드 미디어가 수명을 더 연장할지 뭐 이번 딜이 사실 결정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넷플릭스가 인수에 성공을 한다. 네. 그러면 구독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구독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여튼 이 딜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도 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지켜봐야 되겠죠? 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언제쯤 결정 날까요? 뭐 곧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긴 할 텐데 네. 이사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점 문제가 없는지 또 미국에 있는 살펴봐야 경쟁 하는 당국에서 부분이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론이 나와야만 네. 이 딜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폴 맥카트니 앤 더 윙스의 Live and Let Di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were young and your heart was an open book.